그러니까 이쪽으로 만약 가속도 A로 내려간다고 하면 어쨌든 고정도를 내고 C는 늘어나지 않으니까 얘 똑같이 A로 올라가겠죠. 맞아요? 그리고 이쪽의 입장에 두 개는 하나로 합쳐서 보면 되니까 하나 합쳐서 본 얘네들은 힘을 얼마나 받고 있어요? 이 두 개를 합쳐서 아래로 일단 중력을 EMG만큼 받고 있겠고 그냥 M 600g이지만 다 M으로 씁시다 기호로. 그럼 EMG만큼의 힘을 받고 있을 거예요. 그렇죠? 대신 위로 장력을 받고 있을 거라고요. 여기 장력 T라고 할 거면 뭐 2분의 1T라고 쓰면 될 거고요. 여기를 T라고 했으면 2T라고 썼어도 됐겠죠. 네. 그리고 실 하나로 연결되어 있고 마찰력 없으니까 여기 똑같이 장력 2분의 T 작용할 거고 얘 MG만큼 작용을 할 거고요. 그러니까 이제 어떻게 됐을 거예요? 우리 EMG만큼으로 얘는 아래로 중력과 위로 2분의 T만큼의 힘을 받고 있고 그래서 가속운동 아래로 질량 EM의 가속도 A로 내려가고 있다고요. F는 MA 그대로 하자고. 합력은 질량과 무게라고. 그리고 얘는 위로 올라가는 걸 기본으로 써놨으니까 화살표 방향으로 썼으니까 2분의 T의 힘으로 그리고 대신 중력만큼 빠진 힘으로 크게 M의 질량으로 A만큼 올라갈 거라고요. 가속운동으로. 맞아요? 그때 우리 구하고 싶은 건 뭐죠? A예요? T예요? T죠? 그럼 뭘 없애는 게 좋겠어요? 그래서 A를 없애면 게 좋을 테니까 여기 두 배 하고 그 다음에 얘를 빼면 되겠죠. 이렇게. 맞아요? 그럼 어떻게 돼요? EMG가 더해지겠죠. 4MG가 될 거고 그리고 마이너스 2T와 마이너스 T가 됐으니까 마이너스 2분의 3T가 됐을 거고 그게 그럼 T는 3분의 8mg가 됐을 거라고요. 그러니까 여기에는 뭐가 나타나겠어요? 3분의 8m에 해당하는 게 나올 거라고요. 근데 M이 얼마인데? 600g. 그러면 T는 1600g이 나타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좋아. 이거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제일 기본적으로 배워야 되는 과정 그대로 따라간 거예요. 그쵸? 근데 그거 제 수업을 만약 들었으면 어느 부분들에서 이거 어떻게 하면 좋은지도 다 얘기해 줬었어요. 고정도르래가 하나 있고 양쪽으로 질량이 다른 게 있어요. 뭐 같아도 되고 달라도 돼. 그러면 우리가 그거를 실제로는 이렇게 그만큼 하나를 그냥 어떤 질량 하나로 볼 수 있는 등가 질량을 만들 수 있다고 했어요. 같은 질량 개념을. 그거 계산이 어떻게 됐었는지 기억을 한다면 1분의 1이 각각 양쪽에 달려있는 질량의 4배씩 해서 더하는 것과 같다고 했어요. 그러면 그 질량은 현재 n분의 1이 4m 더하기 1 플러스 8분의 1이니까 8분의 3배가 되겠죠. 그러니까 우리가 보여지는 질량, 여기 용수철에 직접 매달려 있다고 생각되는 그 질량은 3분의 8m이라고요. 다시 나오죠. 맞아요? 그래서 여러분이 도르래, 고정도르래가 있고 양쪽에 질량이 뭐가 있다 그러면은 그걸 그냥 하나로 이 질량으로 대체할 수 있어요. 언제나 이런 형태로. 그러면 문제를 단계별로 나눠 풀 수 있어. 알겠어요? 10번 문제는 여러분들이 아마 다이오드 자체가 지금 처음 들었거나 익숙치 않아서 그래요. 다른 문제는 아니야. 다이오드 그림에 지금 현재 다이오드 이렇게 표시를 해요. 보통 우리가 이 그림의 의미 자체를 몰라서 지금 이 문제가 안 풀린 거죠. 보면은 그냥 그림만 한번 봅시다. 이해를 해봅시다. 처음 다이오드를 지금 보는 사람들이 많으니까 여기는 뭐가 있어요? 그냥 막대기 하나가 딱 있는 것 같죠. 막아왔잖아요. 여긴 뭐가 있어? 삼각형인데 약간 방향성이 있는 것처럼 보이잖아요. 맞아요? 그래서 이 다이오드라고 하는 것 특성이 뭐냐면 전류를 한쪽 방향만 흐를 수 있게 해줘요. 반대쪽 방향으로 전류가 안 흐르게 만들어주는 게 다이오드예요. 그래서 이쪽으로 오면 뭔가 막힌 것처럼 해서 이쪽은 못 가고 이쪽으로만 전류가 흐를 수 있다라고 표시해주는 기호예요. 다이오드의 기호. 그러니까 첫 번째 왼쪽에 있는 그림은 두 개 A와 B가 모두 다 동일하게 왼쪽으로 흐를 수 있게 그려져 있잖아요. 그러니까 전류가 왼쪽으로 쭉 가는 건 가능해. 그러니까 교류니까 왼쪽으로 왼쪽으로 흘렀다가 오른쪽으로 흘렀다 왔다 갔다 할 거라고요. 그 중에 오른쪽으로 흐르는 건 다 막았지만 왼쪽으로 흐르는 건 흘러간다고. 근데 나는 두 개의 다이오드가 서로 반대 방향으로 지금 그려져 있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오른쪽으로 흘려 그러면 얘가 맞고 왼쪽으로 흘려 그러면 얘가 맞고. 그러니까 나는 아예 전류가 흐르지 않겠죠. 계속 아무리 시간을 기다려봐도. 그래서 답은 3번이겠죠. A와 B는 켜져 있지만 C와 D는 켜져 있지 않아요. 수업에서 PLD는 했던 11번. 자, 여기에 도선이 하나 쭉 연결되어 있고 그 사이에 큰 저항 R이 구성이 되어 있고요. 여기에 움직일 수 있는 도선을 이렇게 갖다 놨어요. 근데 거기에 R이 소문자 아래 저항이 같이 있어요. 그렇죠? 그리고 얘를 속력 V로 계속 끌려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사이에는 자기장이 나오는 형태로 자기장이 이 안에 균일하게 다 있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면 얘를 끌어오면 뭐가 바뀌어요? 얘를 끌어오면 S. 자속이 바뀌죠. 자속. 그러니까 그렇죠? 자기장의 크기는 일정할 거고 자속 중에서 자기장의 크기는 일정할 거고 대신 면적이 바뀌겠죠. 맞아요? 면적은 얼마나 빠르게 변할까요? 그렇죠. 여기 길이 L에 대해서 자속의 시간 변화율이 자기장과 길이와 그 수직으로 움직이는 속력만큼으로 변할 거란 말이에요. 맞아요? 그래서 요만큼 요도 기전력이 생겨나. 다시 말해서 전류는 얼마큼 생겨난다는 거예요? 전류. R분의 V. R이 아니죠. 지금 직렬 연결로 두 저항이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두 개의 저항을 더한 것분의 유도 기전력 ELV만큼 생겨났을 거예요. 근데 우리가 재고 싶어 하는 게 뭐냐면 여기와 여기 사이의 전이차를 알고 싶은 거예요. 어떻게 알면 좋을까? 여기에 일단 유도기 전력이 얼마큼 생기는지도 알았어요. 전압이 얼마가 되는지 알았어. 심지어 전류가 얼마 흐르는지도 알았어. 그럼 여기와 여기 사이의 전이차, 전압은? 방법은 두 가지가 있습니다. 여기에 지금 기전력으로서 생겨난 배터리 같은 역할로 생겨난 전이차에다가 전류로 인해 여기 저항 때문에 전압 강화 일어나는 걸 빼준 만큼이 되겠죠. 근데 그걸 굳이 그럴 필요가 있어요? 우리? 이렇게 잴 필요가 있어요? 어떻게 재는 게 좋겠어요? 바로 이 저항에 대한 전압 강화가 얼마인지를 재면 되겠죠. 왜? 여기 전이와 여기 전이차는 여기와 여기 사이 전이차는 동일하잖아요. 맞아요? 그러니까 이 전류로 이 저항을 지나갈 때 얼마만큼 전압이 떨어지는지로 재면 될 겁니다. 그래서 그 전이차는 IR만큼 일어날 거라서 R 플러스 더하지 R분의 EL VR만큼 생겨나겠죠. 저게 왜 직렬이에요? 하나의 회로에 저항이 쭉 직렬로 연결되어 있잖아요. 전류가 어디로 갈라지지 않잖아요. 하나의 전류가 이렇게 갔으면 계속 이렇게 가서 똑같이 돌아오는 과정이니까 직렬이죠. 회로에서 직렬은 전류가 그대로 하나로 통과한다는 뜻이에요. 병렬은 전류가 나눠진다는 뜻인 거고. 알겠어요? 비슷하게 용수철이 좀 비슷하게 우리가 대응을 하잖아요. 용수철에서는 직렬이라고 하는 건 힘이 똑같이 전달되는 거예요. 그리고 병렬은 힘이 나눠서 그 힘을 받아주면 병렬이라고 하는 거고. 그래서 답은 2번이겠죠. 자, 방전효과에 대한 얘기를 해야 돼요. 방전효과. 방전효과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어떤 금속에 빛을 쐬줘요. 그러면 그 진동수에 따라서 이 금속으로부터 전자가 어떤 때는 튀어나오기도 하고 어떤 때는 안 나오기도 해요. 그 조건은 뭐죠? 바로 쏘아준 빛의 진동수가 얼마였냐 가지고 일어나는 일이에요. 왜 그러냐면 빛이라고 하는 것은 실제로 잘 알고 봤더니 광자로 한 개 한 개 셀 수 있는 단위로 빛이 원래 나오더라라는 거예요. 그래서 광자 하나하나마다 에너지를 H와 진동수의 곱, 플랑크 상수와 진동수의 곱으로 결정되더라라고 알려져 있어요. 그러니까 진동수가 달라지면 광자 하나하나마다 에너지가 달라진다는 얘기예요. 근데 금속이 있으니까 금속으로부터 빛을 아무리 쏘아도 그 안에 실은 원자로 되어 있고 원자에 속박되어 있단 말이에요. 전자들이. 이 전자가 금속 밖으로 나오려면 이 속박되어 있는 에너지를 끊어주고 더 큰 에너지를 공급해줘서 끊어주고 걔가 표면으로 나와서 그제서야 튀어나오는 게 바로 방전 효과인 거예요. 그러니까 한 번 줄 때, 빛을 한 번 줄 때, 에너지를 한 번 줄 때 큰 에너지를 주지 않으면 얘 못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나오는데 필요한 에너지, 이때 나오는데 필요한 에너지 우리 이 함수라 부르는 거고, 이 함수 이상의 에너지의 방자를 주어야만 그래야 전자가 튀어나올 가능성이 생기는 거예요. 알겠어요? 그러면 우리가 이 함수보다 큰 에너지를 줬다고 쳐봐요. 방자 하나가 많이 큰 녀석을 줬다고 쳐봐요. 그럼 나오는 애는 에너지가 여기 극복한 에너지 쓰고 나서 남은 에너지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럼 뭐로 저장이 되어 있을까 얘한테? 어떤 에너지로 저장이 되어 있을까요? 지금? 바로 운동 에너지로 저장이 되는 거예요. 나머지 운동 에너지로. 그러니까 어떤 속력을 갖고 튀어나오는 거지. 큰 에너지를 주면 줄수록 더 빠른 애가 나오는 거예요. 알겠어요? 그런데 얘를 멈추게 할 수 있으려면 이쪽에다가 음극을 갖다 대주면 될 거예요. 전일 낮은 거. 여기가 높게 하고, 그래서 여기를 선으로 쭉 이어가지고 배터리를 하나 연결합니다. 여기 음극, 여기 양극. 그러면 얘가 전이가 높고요. 얘가 전이가 낮아져요. 다시 말해서 얘가 전자가 음전하가 튀어나왔지만 점점 전이가 낮은 쪽으로, 그러니까 위치 에너지는 더 높은 쪽으로 움직이면서 운동 에너지를 잃어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이 점차를 크기를 키워주면 키워줄수록 더 많은 운동 에너지를 잃게 하고, 어느 순간 어디까지나 얘를 키워주면 그러면은 얘는 여기 도달 못하게 됩니다. 그럼 그때부터 전류가 안 흘러요. 그때의 전압을 저지전압이라 부르는 거예요. 저지전압. 물론 저는 크기만 얘기했으니까 숫자 V0를 해놨지만 방향은 얘가 음극이에요. 그래서 표시는 음수로 써줘야 얘를. 절대값이 클수록 에너지를 많이 잃는다는 얘기예요. 알겠어요? 그래서 이제 이 그래프를 읽을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여기 보면은 광전류라고 하는 걸 이렇게 써놓고, 여기는 광전류라고 축을 해놨고, 여기는 전압축을 이렇게 그려놨어요. 근데 이때 그래프가 보통 다 여기서부터 이렇게 출발하는 식으로 그려놔요. 여기가 바로 저지전압을 뜻하는 거예요. 음극으로 음의 전압을 아주 크게 걸면, 크기를 크게 걸면 걸수록 이 도달하는 양이 줄어든다는 거예요. 그리고 어느 순간 아예 도달하는 게 없어서 전류가 안 생겨요. 그래서 이게 바로 저지전압에 해당하는 점을 얘기해 주는 거예요. 그렇죠? 근데 같은 광자 에너지를 줬는데 저지전압이 더 아래쪽에 있다. 무슨 뜻일까요? 같은 에너지에 분명히 빛을 가했는데 더 아래로 내려간 만큼 더 크기가 큰 저지전압이 필요하다. 말은 운동 에너지를 더 많이 얻었다는 얘기잖아요. 튀어나왔을 당시에. 그쵸? 그 말은 뭐예요? 이 함수가 별로 크지 않은 물질이다 라는 얘기인 거예요. 그러니까 튀어나오게 필요한 진동수, 한계 진동수가 더 작은 물질이다 라는 얘기예요. 더 작은 양이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 금속판 B의 경우가 금속판 C의 경우보다 더 이 함수가 작은 애라는 얘기예요. 한계 진동수가 더 작은 애라는 얘기야. 알겠어요? 그래서 하나하나씩 봅시다. 단색광 2를 이루는 광자 하나당의 에너지가 단색광 1의 경우에 비해 더 크다 작다. 자, 단색광 2를 이루는 광자 하나당의 에너지. 단색광 2가 뭐예요? 보시면 여기 그래프에 나도 그렇고 다도 그렇고 단색광 1보다 단색광 2가 높은데 그래프가 그려져 있죠. 지금 이게 하나 단색광 1, 그럼 단색광 2는 더 위에 이렇게 그려져 있죠. 근데 봐봐요. 어디에 있어? 저지전압이? 같은 점에 있죠? 그 말은 무슨 말이에요? 이 말은 같은 광자 에너지를 공급했다는 얘기잖아요. 그러니까 기억은 맞아요? 틀려요? 에너지가 두 개가 같은 거예요. 큰 게 아니고. 그래서 기억은 틀린 말이죠. 두 금속판에서 방출하는 광자의 최대 운동 에너지는 쪼여준 단색광 1, 2에 관계없다. 금방 얘기한 거죠. 저지전압이 바로 관계가 없었잖아요. 지금 이 상황이. 그러니까 운동 에너지는 똑같이 튀어나왔겠죠. 금속 B의 일함수가 금속 C의 일함수보다 적다. 저지전압이 누가 크다고요? 크기가 B가 더 크니까 일함수는 더 작았을 거라고. 운동 에너지가 더 많은 걸 얻었으니까. 그러니까 이것도 맞는 말이에요. 그래서 답은 ESD 4번이 되겠습니다. 자, 여기서 물체 B는 얘죠. 물체 B가 얘고
아래로 가속도 운동을 하고 있습니다. 이때 이 가속도가 궁금하대요. 궁금한 걸 문자로 쓰면은 바로 답이 나오겠죠. 그렇죠? 얘가 움직도로에 연결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리고 그 움직도로 하나는 고정되어 있고 한쪽은 다른 물체에 연결되어 있고. 그러면 얘 10kg짜리 B가 A의 가속도로 내려가려면 얘는 도대체 어느 가속도로 쫓아와야 되는 걸까요? 2A만큼 쫓아가야겠죠. 왜? 만약에 얘가 1m를 내려간다고 치면 오른쪽 실도 왼쪽 실도 다 1m씩 내려와 줘야 돼요. 그 말은 실의 길이가 2m만큼 더 내려와야 되는 거고 이쪽은 고정됐으니까 이쪽에서 2m를 풀려와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얘 1m 내려올 때 얘 2m 오른쪽으로 이동을 해야 되니까 가속도 A로 내려간다면 얘는 가속도 2A로 쫓아와야 되는 거죠. 그렇죠? 그럼 이제 남은 일은 우리가 힘을 살펴보면 되는 거예요. 힘이 얘는 중력을 얼마큼 받아요? 네, 100N 받을 거예요. 중력 가속도는 10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위쪽으로는 장력을 받겠죠. 근데 장력을 얘 T라고 놓으면 얘는 GT만큼 받을 거예요. 도르래의 질량이 없기 때문에 얘 T 해가지고 합친 만큼 아래로 똑같이 받아야 되겠죠. 질량이 없는 애는 언제나 가속 운동을 하든 말든 상관없이 합력이 0이어야 돼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 T의 힘으로 그리고 얘는 마찰력 얼마? 20. 네, 50N의 수직 항력에 대해서 0.4 해당하니까 20N의 마찰력을 받아서 그래서 T-22 2A의 가속도 F는 MA식이 맞아야 되고 얘는 100 빼기 T가 10A라고 하는 F는 MA식이 맞아야 되는 거죠. 2A가 아니라 10A. 10A, 5 곱하기 2A, 10A만큼이 돼야 되겠죠. 맞아요? 근데 우리 구하고 싶은 거는 이번에는 T가 아니에요. A죠. 그럼 T를 없애는 게 좋겠죠. 이번에는 T를 없애려면 얘를 교배하고 두 개를 더해주면 되겠네요. 그러면 100 빼기 40이니까 60N이 될 거고 얘는 30A가 되겠네요. 그래서 가속도는 2m/s로 내려간다. 자, 모든 용수철 함수는 K예요. 20번 풀어봅시다. 자, 용수철들이 현재 하나와 세 개가 이렇게 연결되어 있어요. 그렇죠? 그리고 마지막에 한 개가 다시 연결되어 있고. 근데 오른쪽 그림을 보면 똑같은 구조인 것 같은데 질량이 다만 여기 있을 뿐이에요. 그리고 이쪽에 벽이 하나 더 있고. 그러면 이제 이 연결들이 어떻게 되는 건지만 이해하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뭐 용수철 함수 합성하는 걸 뭐 잘 모른다고 이런 건 아니잖아요. 다만 그게 직렬인지 병렬인지 뭐 이런 게 헷갈렸을 수는 있겠죠. 여기에 보면은 얘 하나 떼고 생각하면은 이 용수철 세 개가 이 하나의 판에 연결되어서 만약에 내가 이걸 늘려주면 어떤 힘을 가해주면 그 힘을 얘네 세 개가 똑같이 받아줄까요? 아니면 나눠서 받아줄까요? 나눠서 받아줄 거 아니에요. 근데 이 세 개는 병렬로 연결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힘을 준 만큼과 얘한테 전달되는 힘이 같을까요? 아니면 뭔가 나눠져서 일부만 작용할까요? 그대로 전달될 거 아니에요. 얘 통해서 여기까지. 내가 힘 F를 작용한다면 이 세 개 합쳐서 F만큼 받을 거고 얘 하나가 F를 받을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 세 개는 병렬로, 이 하나는 직렬로 연결되어 있다는 거예요. 나중에. 그렇죠? 용수철 세 개가 병렬로 연결되어 있으니까 얘 세 개 합성한 용수철, 그러니까 용수철 하나로 보면 용수철 상수가 얼마? 3K가 되겠죠. 그렇죠? 그것과 여기 있는 용수철 하나 K가 직렬로 연결되어 있다고요. 이 사이는. 이 직렬 연결의 용수철 상수 합은 어떻게 구해요? 우리? 역수에서. 네, 역수를 해서 더해서 다시 역수를 취하면 되죠. 그래서 그 결과는 그냥 한 번에 얘기하면 두 개를 더하고 두 개를 곱하는 형태로 구해지죠. 두 개짜리의 합성. 그러니까 4분의 3K예요. 왼쪽. 근데 오른쪽은 내가 힘 F를 만약에 오른쪽으로 준다. 그러면은 얘 네 개가 동일하게 이 네 개가 다 나눠져서 그 힘을 받아줘야만 하겠죠. 그 네 개가 합쳐서 F여야 되는 거지. 맞아요? 근데 이 세 개만 병렬이 아니고 얘도 병렬이라는 얘기예요. 내가 얘를 당김으로써 세 개가 그거를 버티려고 해주고 얘도 마찬가지. 벽이 있으니까 그쪽에서 반대로 밀어주려고 하는 거라고요. 그걸 합쳐서 내가 준 만큼의 힘을 만들어줘야 된다고. 그러니까 네 개 전체가 다 병렬이라서 그냥 얘도 4K인 거죠. 근데 구하고 싶은 게 뭐였어요? K 1분의 K2죠. 얘분의 얘. 그러니까 4분의 3K 분의 4K. 그래서 1분의
되겠죠. 1번. 네. 자, 여기에 지구가 있고 인공위성이 이 타원궤도를 돌고 있어요. 근데 하나, 점 P에서는 지구상에서부터 거리가 R0이고 Q에서는 거리가 2R0예요. 제일 먼저 알 수 있는 사실이 뭘까요? 이거 가지고, 거리 가지고 알 수 있는 거. 힘네. 그쵸? 바로 힘이에요, 힘. 만유인력에 의해서 도는 거니까 힘이 몇 배가 되는지 관계를 알 수 있단 말이에요. 힘은 R제곱분의 GMM의 크기를 갖고 있으니까 거리가 R0일 때가 2R0일 때에 비해서 몇 배 힘이 커요? 4배가 크겠죠. 그러니까 같은 질량이 인공위성 같은 거니까 같은 질량에 의해서 가속도는 P가 Q보다 4배 크겠죠. 그러니까 기억은 맞는 말일 거예요. 두 번째, 속력을 물어보고 있습니다. 속력. P에서의 속력과 Q에서의 속력. 우리가 이건 착각하게 되게 쉬운 게 뭐냐면 면적속도 일정의 법칙 때문에 RV가 일정하다라고 외워버리는 사람들이 많아요. 이거 아니에요. 실제로. RV가 일정한 게 아니고 R과 V와 그 사이 각의 사인 값이 일정해요. 곱해서. 그러니까 여기 R 방향이 쭉 긋고 거기에 V 방향이 이렇게 나타나면 그 사이각이 있다고. 이게 90도가 아니에요. 타원궤도에선. 그때 이 각에 대해서 RV 사인 세트가 일정해요. 그런데 여기와 여기 사이의 사인 각, 그 각이 달라요. 여기가 얘는 다른 각을 갖고 있다고. 그러니까 다른 사인 값을 갖고 있어요. 그러니까 R과 V를 곱해서는 두 개가 일정하지 않다는 얘기예요. 그렇죠? 그런데 얘가 R0고 얘가 2R0야. 그러니까 여기 속력이 여기 속력보다 2배가 큰 건 아니란 얘기예요. 사인 값이 다르기 때문에. 그래서 니은은 틀린 말이에요. 이건 원운동이었으면 맞겠지. 근데 원운동이 뭐 궤도 반지를 발라졌을 리는 없고. 이게 맞는 위치가 딱 있어요. 그게 어디냐면 바로 근일점과 원일점. 두 개는 어차피 방향이 딱 직각이라서 이때는 사인 세타가 다 1인 2점이에요. 이때만 여러분들이 RV가 일정하다고 생각하면 돼요. 나머지는 RV 사인 세타가 일정합니다. 운동 에너지는 어떻게 될까요? 운동 에너지. 2분의 네. P점도 Q점도 똑같은 게 있죠. 뭐가 똑같아요? 역학적 에너지가 똑같단 말이에요. 그런데 얘와 얘의 위치 에너지는 서로 어때요? 2제로랑 2분의 1. 그렇죠. 얘 역학적 에너지를 2제로라고 했으면 마이너스 2제로라고 했으면 얘는 마이너스 2분의 1. 마이너스 2분의 1 2제로란 말이에요. 그 말은 위치 에너지 차이가 2분의 1 2제로가 나니까 운동 에너지 차이도 2분의 1 2제로가 나야죠. 2제로가 그러니까 이것도 틀린 말이죠. 그래서 답은 1번 기억이 될 거예요. 26번 문제는 코일에 자석을 떨어뜨릴 겁니다. 근데 코일 양끝을 어떻게 우리가 뭐를 연결했느냐 안 했느냐 어떤 걸 연결했느냐에 따라서 이 자석이 떨어지는 속도가 혹시 달라질까? 그대로일까? 뭐 이걸 묻는 거예요. 여기에 아무것도 연결을 안 했으면 얘는 전류가 흐를 수 없는 회로예요. 전류가 흐르더라도 정말 우리가 눈에 볼 수 없을 만큼 짧은 시간밖에 못 흘러요. 여기가 양쪽이 끊겨있기 때문에. 그렇죠? 그러니까 자석을 그냥 떨어뜨린다는 얘기는 뭐냐면 얘 아무 상관없이 자유낙하하게 된다는 얘기예요. 이 값을. 여기 양쪽에 아무것도 연결이 안 됐다면. 그렇죠? 그런데 만약에 여기다가 저항을 연결한다면 그러면 이제 회로가 끓을 수 있게 되죠. 맞아요? 그럼 자석이 들어오면 뭐가 변해요? 여기 코일들이 막 있으니까 뭐가 변하겠어요? 자석이 움직였으면 자속이 변했겠죠. 자속이 변했다는 건 뭐가 생긴다는 얘기예요? 유도기전력이 일단 생긴다는 얘기죠. 유도기전력이 생겼는데 저항이 있어. 그러니까 유도전류가 저항에 맞게 생겼을 거란 말이에요. 맞아요? 유도전류가 생겼다는 말은 또 뭐가 생겼다는 얘기일까요? 네, 유도전류가 생겼다는 말은 유도전류에서 자기장이 또 생겨났다는 얘기예요. 그렇죠? 유도자기장이 생긴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자석과 상호작용을 하죠. 그래서 자석이 들어오지 못하게 이 변화를 만들지 못하게 방해하려는 방향으로 자기력을 작용한다고요. 그러니까 자유낙하했을 때보다 시간이 더 걸리겠지. 그렇죠? 그런데 여기가 저항이 아니고 도선으로 단락되어 있는 단선, 네, 단락이 되어 있는, 숄트 되어 있는 이런 상황이 벌어지면 저항이 뭐가 된 거예요? 0이 된 거예요. 0. 그 말은 유도기전력이 생겼을 때 전류가 훨씬 더 크게 생겼다는 얘기죠. 저항이 있을 때보다. 그 말은 자기장, 유도자기장이 훨씬 더 크게 생긴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 버티려는 힘, 자기력도 더더욱 커졌다는 얘기죠. 그 말은 훨씬 더 느리게 떨어진다는 얘기예요. 되게 느리게 떨어져요. 그래서
떨어지는데 통과하는 시간, 그러니까 코일을 통과하는 시간은 누가 제일 길어요? C가 제일 길고 그 다음에 B고 그 다음 A 자연학할 시간이겠죠. 그러니까 답은 5번일 겁니다. 29번은 우리가 파가 이미 한순간에 어느 순간에 딱 캡처를 한 거예요. 이 파, 이 모양, 형제, 이 상황입니다. 근데 시간이 이제 지날 거예요. 그럼 이 파는 어떻게 이동한다고요? 왼쪽으로 이동할 거야. 근데 안타깝게도 여기는 뭔가 파가 그냥 막 지나다니는 그런 곳이 아니에요. 매질이 변한다는 얘기예요. 그렇죠? 그 말은 매질이 변한다는 건 반사를 한다는 얘기예요. 그렇죠? 그때 반사를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어떤 상황인지를 한번 얘기해 보자는 거예요. 첫 번째, 자유단 상황이 어떨까? 반사를 자유단으로. 예를 들어서 매질이 큰 데서 작은 데로 들어가고 있으면 어떻게 될까? 그럼 어떻게 돼요? 반사되는 파가 방향은 반대로 나오겠지만 위상은 그대로 나온단 말이에요. 아래로 들어가고 있는 파는 방향만 반대로 아래에서 시작해서 나올 거라고요. 고정단이면 B. 뒤집어지면 고정단인 경우는 방향은 당연히 나오는 방향으로 바뀌겠지만 위상이 싹 뒤집어서 나온다고. 그래서 여기가 절대 움직이지 않게 고정되어 있게 만들어주는 게 고정단 반사죠. 맞아요? 그런데 문제가 요구하는 게 뭐였어요? 변이가 합쳐서 들어간 파랑 반사된 파가 합쳐서 변이가 최대가 된 거. 변이가 최대라고 하는 거는 위쪽으로 최대가 된 곳을 얘기하는 거예요. 변이 방향이 있는 거니까. 그렇죠? 맞아요? 네. 그래서 자유단 같은 경우는 최대가 되려면 누가 와야 돼? 누가 어디까지 와야 돼요? 이미 최대인 게 벽까지 와야지. 그래야 최대가 되겠죠. 맞아요? 그러니까 현재 여기에 있는 위치가 여기까지 도달을 해야 돼요. 몇 파장이에요 이게? 4분의 3 파장이에요. 자유단은 4분의 3 파장을 이동해 오는 시간이 필요해요. 이동해 오는 시간. 이 시간 오면은 그래서 이 점이 여기 와 있어서 두 개 반사한 거랑 합쳐서 2배 여기까지 올라가 있는 상태가 되는 거죠. 그렇죠? 근데 고정단은 뒤집어지는 것이 얘를 만나야 돼요. 그쵸? 그러니까 얘가 가서 반사돼서 나오고 있을 거고 그 뒤쪽으로 올라가서 얘가 가서 반사되면 위에서부터 나오고 있을 거고 들어오는 파는 이렇게 오고 있을 거고 그게 어디서 만날까요? 얘는? 거기에서부터 4분의 네. 얘가 같은 시간 4분의 파장을 이동하는 시간 동안 얘는 여기 와 있어요. 그쵸? 얘가 여기 와 있고 얘가 여기 와 있고 반사한 건 여기 있을 거고요. 그쵸? 그 상태에서 4분의 파장씩만 더 이동하면 만나요. 맞나요? 네. 그러면은 얘가 이동해야 되는 거리는 4분의 2파장을 이동해야 되고 속력 V로 이동해야 된다고요. 그러니까 얘는 4V분의 3람다만큼의 시간이 필요하고 얘는 2V분의